안녕하세요. 연력학 2, 연력학 제2법칙을 리뷰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연력학 1에서 배웠던 이 법칙에 대한 리뷰인데요. 자, 여러분들 한번 집중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학습 내용을 잠깐만 되돌아보면요.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켈빈 플랑크와 클라우지우스의 서술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가역과정의 개념과 가역과정을 비가역적으로 만드는 요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카노 사이클을 구성하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이제 얘기해서 두 개의 가역 등원 열 전달과 두 개의 가역 단열 과정으로 구성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카노 사이클의 효율에 관한 그런 두 가지 원리를 이용해서 연력학적인 눈금의 온도 눈금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력학적인 온도 눈금은 이상기체의 온도 눈금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배웠죠. 그러니까 우리가 책의 7장의 얘기였는데요. 오늘 리뷰하실 내용은 8장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잠깐만 오늘의 수학 목표를 잠깐 이야기 생각해 보면 클라우지우스 부등식이라는 것이 성립을 한다. 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할 거고요. 그것이 클라우지우스 부등식으로부터 연력학적인 상태량인 엔트로피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순수물질의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얘기할 건데요. 이거는 뭐 이제 내부 에너지나 엔탈피 등을 연력학적인 테이블을 보고 계산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가역 과정의 엔트로피 변화량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깁스 방정식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리뷰하는 내용이니까요. 아주 연력학 1에서 뭘 배웠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는 고체와 액체의 엔트로피 변화를 어떻게 계산할지 그 내용을 한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력학 1법칙에서는 우리가 뭘 했냐면요. 연력학 1법칙에서 그 사이클에 대해서 먼저 표현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어떤 과정에 적용을 했죠. 어떤 과정에 적용을 해보니까 이게 처음 조건과 나중 조건이 정해져 있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연력학 1법칙을 적용을 하면 이게 내부 에너지가 정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은 결국은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연력학 제1법칙으로부터 연력학 제1법칙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그 사이클릭 그 적분 델타 Q는 사이클릭 적분 델타 W 이게 같다라는 요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내부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고 얘가 이제 에너지 관점에서 우리가 에너지 보존 방정식이다라고 이렇게 별도의 명칭을 이제 붙인 거죠. 연력학 제2법칙에서는 이와 비슷한 이제 물리량이 정의가 되는데 먼저 연력학 제2법칙도 우리가 사이클에 대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7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거를 과정에 대해서 이 연력학 제2법칙을 정량적으로 표현하면 거기에 이제 엔트로피라는 물리량이 정의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 엔트로피를 정의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클라우지우스의 부등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클라우지우스가 찾아낸 부등식인데 사이클 기간 동안 T분의 델타 Q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러한 부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이러한 클라우지우스의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것이 이제 연력학적인 제2법칙에 위배하지 않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서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가역적인 사이클, 그 다음에 비가역적인 사이클에 대해서 얘가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력학에서 우리가 시스템을 열기관과 냉동기로 구분해서 이제 7장에서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켈빈 플랑크의 서술과 클라우지우스의 서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모든 사이클에 대해서 이 클라우지우스의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리뷰니까 이걸 다 하지는 않고요. 열기관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해 볼 겁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지우스의 부등식을 열기관에 대해서 적용하는데 먼저 가역 열기관에 대해서 적용을 할 겁니다. 자, 열기관에 대해서 한다면 먼저 열 전달에 대한 사이클 적분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어떤 열기관이 전체 사이클 한번 도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QH라고 해서 고온으로부터 열을 받고 그 다음에 TL 쪽으로 저온으로 우리가 QL만큼의 열을 우리가 방출하죠. 시스템 입장에서는 열을 받는 얘가 플러스, 그리고 열을 방출하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래서 QH-QL 이렇게 되고요. 얘는 이제 0보다 크죠. 열기관이니까. 이 값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W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배웠던 열역학적인 눈금에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QH분의 QL에 해당하는 그 값은 가역 조건에서 TH분의 TL이라는 거를 우리가 열역학적인 온도 눈금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이렇게 배웠죠. 이걸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걸 우리가 절대 온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런 관계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얘가 QH를 이쪽으로 이렇게 넘기고 TL을 이렇게 서로 자리를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TH분의 QH 가역 과정에서의 이 온도, 열 전달은 TL분의 TL 가역 과정에서의 열 전달 QL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이 되죠. 이런 관계식이 성립이 되니까 만약에 요 열에 대한 열 전달에 대한 사이클 적분을 만약에 T분의 델타 Q라는 요 값으로 사이클 적분을 한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 고온으로서 전달되는 이 열은 거의 온도차가 얘랑 여기의 온도와 여기의 온도가 거의 온도차가 아주 미세한 온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서로 온도가 같아. 얘랑 거의 온도가 같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그 온도는 TH분의 QL이 되죠. 이쪽에서 일로 넘어올 때 열 전달이 발생할 때 값은 TH분의 QH가 되고요.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온도에서 우리 저온 열원으로 열을 전달할 때도 역시 온도차가 굉장히 작은 값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TL분의 QL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가역 과정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가역이라고 쓰지는 않았지만 여기 가역이란 말이에요. 가역 열기관이란 말이죠. 그래서 얘는 서로 이렇게 같기 때문에 요 TH분의 QH는 TL분의 QL과 같기 때문에 얘는 서로 빼주면 이퀄 0이 되죠. 0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열 전달에 대한 사이클 적분에다가 열역학적인 눈금의 정의를 적용하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요 값이 클라우지우스의 부등식을 우리가 적분을 하면 그 사이클이 돌아가는 동안에 적분을 하면 0이 된다. 가역 열기관에서는. 만약에 TH가 TH에다가 TL을 이렇게 접근한다면 이 온도 차가 거의 없도록 거의 동일한 온도로 한다 그러면 결국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이클 적분은 거의 0이 되겠죠. 접근시키는 거니까 거의 같은 값이 되겠죠. 얘가 TH분의 TL을 TH에 접근하니까 얘는 거의 1이 되는 거죠. 이 값이. 얘가 1이 된다는 것은 이 값이 같다라는 거죠. 같으니까 QH-QL은 0이 되고요. 이 경우에도 사실은 이 값은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래서 이 관계식
그대로 얘가 TL이 TH 이렇게 접근하더라도 이 값은 0이 되는 것은 일정하게 성립이 된다. 따라서 가역 열기관에 대한 그런 일반적인 관계식은 우리가 열 에너지에 대해서 사이클 접근한 것은 0보다 크거나 같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결국은 여기서 그러니까 가역 과정에서의 일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차가 있다면 0보다 큰 거고, 여기서처럼 온도차가 굉장히 작은 값이라면 0으로 수렴하는 값이 되겠죠. 얘가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클라우지우스의 부등식을 사이클 접근한 것은 0과 같다 라고 이렇게 여기와 여기에서 이렇게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클라우지우스의 부등식을 보시면 가역인 경우에는, 가역 열기관인 경우에는 0이다 라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가역인 경우에 그랬죠. 그럼 비가역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비가역인 경우에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비가역인 경우에는 역시 QH를 받아서 QL로 하는데, 이 경우에는 고온 열원으로부터 동일한 QH를 받지만 일의 출력은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가역기간의 일이 비가역의 열기관의 일보다는 더 크죠. 그런데 가역기관이든 비가역기관이든 일은 이렇게 표현되죠. 열 에너지, 고온에서 열 에너지 빼기 저온으로의 열 에너지가 되겠죠. 비가역일 때는 여기가 비가역의 과정에서의 저온으로 전달하는 열 에너지가 되겠고요. 가역인 경우에는 가역일 때 저온으로 전달되는 열 에너지를 이렇게 빼준 거랑 똑같겠죠. 요거는 이제 열각 제1법칙에서 무조건 성립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비가역 과정에서의 일 에너지는 QH-QL 이리버스블입니다. 여기처럼. 그 다음에 가역 과정에서의 일 에너지는 QH-QL 리버스블이죠. 요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QH는 이렇게 서로 같아요. QH는 이렇게 같다. 그리고 지워줄 수 있어요. 마이너스니까 요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의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부등호가 바뀌죠. 다시 말해서 비가역일 때는 저온으로 동일한 고온으로부터 동일한 열 에너지를 받았어도 저온으로 이 방출하는 열 에너지가 더 크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뽑았을 수 있는 열기원에서 뽑았을 수 있는 일 에너지가 더 작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런 클라우지우스의 부등식을 한번 이런 기본 정보를 갖고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열 전달의 사이클릭 우리 그 적분에 해당하는 거 보면 QH-QL 리버서블. 이게 비가역기가 열기관이니까 이리버서블이 되겠죠. 자, 이 경우에도 이게 이제 일이 되는 거죠. 비가역 기간의 1이 되는 거죠. 비가역 기간의 1이라도 얘는 0보다 크죠. 이게 아주 정말 거의 막 100% 비가역적이어서 2를 생산하지 못한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얘도 기본적으로는 열기관이니까 이것은 0보다 큰 값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T분의 델타 Q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클라우지우스의 부등식을 사이클 접근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요 QH가 전달되는 요 TH분의 QH가 전달되는 동안에는 TH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일로 전달되는 과정 동안에는 그 온도가 TL이죠. 그래서 TL분의 QL 이리버스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비가역 기간이니까 비가역 과정에서 저온으로 전달하는 열 에너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가역 과정에서는 이렇게 표현됐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됐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됐는데 그래서 서로 같았죠. 이게 같았는데 그래서 이걸 빼주면은 이퀄 0이었는데 여기 지금 보면
리버서블의 QL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이리버서블의 QL을 빼준 거예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리버서블의 QL이 리버서블 가역 과정의 QL보다 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줬을 때 얘가 0인데 얘가 비가역일 때의 QL을 빼주면 얘가 이 더 큰 값을 빼주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0이 아니라 0보다 작은 값이 되겠죠. 0보다 작다 이 말입니다. 비가역 열기관일 때는 이 클라우지우스의 부등식을 적분을 하면 0보다 작은 값이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열기관이 점점 더 비가역적으로 만들면 열기관을 점점 비가역적으로 만들어서 이 빼는 일 에너지가 거의 0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게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요게 이 값이 0이니까 이 값이 0이니까 이 값이 0이 되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QH-QL 이리버서블이 0으로 가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열 에너지를 사이클 적분하면 0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계속 그렇다 할지라도 요것이 이 값이 요 리버서블의 요 QL보다는 항상 크니까 0보다 작은 거는 계속 성립이 되죠. 그래서 비가역 열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일반적인 그런 관계식에서는 비가역일 때는 클라우지우스의 부등식을 우리가 적분하면 이 값을 적분하면 얘가 0보다 작다라고 됩니다. 아까 가역일 때는 뭐라고 했어요? 가역일 때는 equal 0이었죠. 근데 이 경우에는 0보다 작다라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비가역일 때였어요. 비가역일 때. 이러한 원리로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냉동기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냉동기에 관련된 거는 제가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냉동기에 관련된 거는 2를 집어넣어서 QL을 뽑아서 이쪽으로 이 에너지와 QL을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거 한번 쭉 따라 읽어보시면 돼요. 이 경우에는 가역 냉동일 때는 클라우지우스의 부등식이 이퀄 0이 돼요. 요 적분하면 T분의 델타 Q를 사이클 적분하면 0이 되고요. 만약에 이게 비가역 냉동 사이클이 되면 어떻게 되냐? 보시는 것처럼 비가역 냉동 사이클은 이렇게 쭉 따라가 보시면 아까랑 이제 똑같은 원리로 열기관일 때랑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게 0보다 T분의 델타 Q를 사이클 적분하면 0보다 작다라는 것이 나오죠. 즉 냉동 사이클에서도 가역일 때는 0이고 비가역일 때는 0보다 작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델타 Q는 반대로 아까는 이제 열기관이었으니까 델타 Q를 적분하면 0보다 큰 값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비가역일 때는 0보다 작은 값이 나오는 거죠.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고 열기관이랑 냉동 사이클은 동일한 그런 관계식을 갖는다라는 걸 여러분들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하나의 표로 제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클의 종류를 열기관과 냉동 사이클로 이렇게 보고 가역과 비가역, 가역과 비가역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T분의 델타 Q를 사이클 적분하면 가역일 때는 0, 비가역일 때는 0보다 작고 냉동 사이클도 똑같죠. 그래서 요 두 개를 합하면 가역이든 비가역이든 열기관에서 T분의 델타 Q를 사이클 적분하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 냉동 사이클에서도 똑같은 거죠. 가역이든 비가역이든 얘를 적분하면 0보다 작거나 같다. 반면에 델타 Q는 여기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냉동 사이클에서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열기관은 결국은 2를 하는 거니까요. 2를 하는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냉동 사이클은 1이 필요한 거니까 0보다 작은 값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게 열기관이든 냉동 사이클이든 그게 가역이든 비가역이었든
항상 t분의 델타 q를 사이클에 적분하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런 클라우지우스의 부등식이 성립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를 우리가 이용한 거냐면 연력학 제1법칙을 우리가 적용을 했고, 그리고 연력학 제2법칙에서 온도 눈금에 대한 연력학적인 온도 눈금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서 넣으면 바로 이런 클라우지우스의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이 된다라는 것을 함께 공부한 겁니다. 자, 이걸 갖고 우리가 이제 뭔가를 이제 해볼 거예요. 그 뭔가가 뭐냐면은 이 클라우지우스의 부등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물리량을 구해낼 건데, 자, 보십시다. 어떤 물리량이 나올지.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t분의 델타 q를 사이클에 대해서 적분하면 0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가역일 때는 이퀄이고 비가역일 때는 작다라는 이런 부등호의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1과 2라는 이런 상태에서 A로 갔다가 다시 B로 오는 그런 가역 사이클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러니까 경로 A로 갔다가 경로 B로 오는 가역 사이클을 생각해 보면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가역이니까 이퀄 0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부터 2로 갈 때는 A로 가고, 그래서 A로 가서 A의 그 경로로 1에서 2로 가고, 그 다음에 2에서 1로 가는 거를 이렇게 B로 오겠다 이 말이죠. 2에서 1로 오는 거를 B로 오겠다. 근데 또 다른 그 가역 사이클 하나 만들어 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갈 때는 C로 가고, 올 때는 우리가 다시 똑같이 B로 오는 이런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갈 때는 1에서 2로 가는데 C로 가고, 다시 2에서 1로 올 때는 동일하게 여기랑 동일하게 B로 오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게 둘 다 가역 사이클에 대해서 한 거니까 요 사이클의 이 적분은 이퀄 0이 되죠. 이퀄 0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역 사이클의 관계식 1에서 요 첫 번째 요 가역 사이클에서 관계식에서 두 번째 가역 사이클 요거를 빼면 어떻게 되냐? 빼면 여기는 똑같은 0에서 0을 빼는 거니까 0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는 요거와 요거는 같아지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하면 지워져요. 얘랑 지워져요. 그럼 남는 건 뭐냐? 남는 건 뭐냐면, 죄송합니다. 얘가 지워지는 게 아니라 B로 오는 게 똑같았죠. B로 오는 게 똑같았으니까 얘가 이렇게 지워지면 남는 건 뭐냐면 1에서 2로 가는 동안에 A라는 A의 프로세스를 따르는 이 적분값과 그 다음에 C로 가는 1에서 2로 가는데 C 경로를 따라서 가는 이 적분값을 빼주면, 이거 좌변에서 빼주면 0에서 0을 뺀 거니까 이퀄 0이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요 부분이, 요 뒤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넘어오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1에서 2로 가는 동안에 t분의 델타 q, A의 경로를 따라서 가는 t분의 델타 q를 적분하면 C의 경로를 따라서 가는 1에서 2까지 C의 경로를 따라서 가는 t분의 델타 q와 같다라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즉 경로 A랑 경로 C는 지금 임의의 가역 과정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이렇게 임의의 가역 과정이라고 정리를 하고 딱 보니 이게 모든 그것이 가역적인 경로라면, 가역적인 프로세스라면 이 적분값이 동일하다. 즉, 이 말은 t분의 델타 q는 경로에 무관하며 가역적인 과정이라면 오직 과정의 끝, 다시 말해서 1과 2라는 그 처음과 나중 상태의 양단 상태만 결정되면 이 값이 동일한 그런 연력학적인 상태량이다라는 거죠. 아주 이제 재밌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델타 Q는 우리가 경로 함수이기 때문에 이 경로에 우리가 의존하는데, 여기 T로 나누니까 이게 모든 과정에 대해서 다 동일한 값을 갖더라 라는 것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관계식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앞에서 이게 상태량이다 라는 거죠. 이게 상태량이라는 그런 결론에 지을 수 있는 요것이 하나의 함수처럼 얘기되는데 요 함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ds 해서 요 s를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만 요거는 뭐냐면은 이 ds 다시 말해서 엔트로피의 변화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델타 Q는 라지 Q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종량적인 상태량이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질량으로 나누면 이건 small s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 엔트로피도 종량적인 상태량 large s랑 그다음에 강성적인 상태량 small s로 이렇게 표현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관계식은 이 맨 위에 있는 요 관계식은 상태의 변화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1에서 2로 가는 이런 상태의 변화에 대해서 적분하면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을 하는 거고요. 따라서 1부터 2로 가는 동안에 ds는 얘가 뭐냐면은 상태량이기 때문에 S2, 2에서의 그 엔트로피 값 빼기 1에서의 엔트로피 값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1부터 2로 가는 동안에 T분의 델타 Q 과역 과정에 대해서 접근한 거랑 같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델타 Q는 원래는 경로에 의존하는 그런 불완전 미분에 해당하는 건데 이것이 마치 이렇게 T로 나눠줌으로써 T분의 1로 곱해줌으로써 이게 완전 미분의 이런 형태로 되는 거고요. 그럼 완전 미분으로 이렇게 변환시켜주는 이러한 요 T분의 1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적분인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분인자. 그래서 이제 수학적으로는 그 적분인자 integrating factor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integration factor. 이건 여러분들 이러한 개념들은 나중에 다른 분야에서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사용해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수학적인 개념은 여러분들이 같이 한 번에 이해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S2-S1은 앞에서 우리가 했던 1에서 2까지 가는 동안에 T분의 델타 Q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 온도와 열 전달량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얘를 이제 적분식으로 이제 뭔가 표현을 하려고 그러면 얘가 적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델타 Q가 도대체 T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되는가? 이 관계를 알아야지 얘가 이제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식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엔트로피는 상태량이니까 경로가 결정되면 가역적이든 비가역적이든 이게 어떤 경우에는 가역적인 경로를 따라가지만 어떤 데는 이제 비가역적인 경로를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 가역적이든 비가역적이든 엔트로피의 변화 자체는 1과 2 사이에서의 어떤 엔트로피의 변화는 항상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 식에서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가역적이든 비가역적이든 엔트로피의 변화는 항상 동일하다. 다만 그 과정은 뭐냐면은 엔트로피의 변화는 가역 과정을 통해서만 계산할 수 있다. 가역 과정을 통해서만 계산할 수 있는 거지 비가역 과정으로는 계산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역적이든 비가역적이든 엔트로피의 변화는 같지만 그것을 계산하는 것은 과역 과정을 따라서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단 결정이 되면 두 상태의 모든 경로에 대해서는 동일한 값을 갖는다. 가역적이든 비가역적이든. 그 다음에 이 관계식은 이 변화량을 계산하는 거예요. 절대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엔트로피의 절대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변화량을 계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임의의 기준 상태에 대한 상대적인 엔트로피 값을 부여해 놓고 그 엔트로피로부터 얼마만큼 그 크기의 차이를 계산하는 것이지 차이를 계산하는 것이지 이게 절대값을 계산한 것은 아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에서 생각했던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의 값을 결정하는 거랑 똑같죠. 우리가 에너지라는 것이 내부 에너지도 결국은 상대적인 변화량을 계산한 것이지 우리가
이 절대값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3법칙에서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모든 순수물질에 대해서는 절대 영도 0K에서 엔트로피가 0이다라는 것을 부여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거니까요.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연력학 2를 배우시는 그 과정 속에서 열심히 집중하셔서 들어주시면 이게 이제 절대값이 어떻게 되는지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엔트로피라는 새로운 연력학적인 물리량을 우리가 이제 정의를 했는데요. 그 연력학적인 물리량을 이제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비엔트로피, 그래서 스피시픽 엔트로피라고 해가지고 단위 질량당 엔트로피를 우리가 연력학적인 다른 상태량, 온도나 압력에 대해서 이제 연력학적인 연력학 테이블을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스피시픽 인터널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스피시픽 엔탈피를 구하는 거랑 동일한 방식으로 연력학적인 표를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이제 small s, 강성적으로 표현해서 d small s는 델타 small q 나누기 t 이렇게 가역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요거는 에너지 단위 킬로줄 per 킬로그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온도로 다시 나눴으니까 밑에 분모에 다시 켈빈이 들어가 있는 이런 단위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비엔트로피의 변화를 계산하기 위한 어떤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임의의 기준 상태를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될 건데요. 이런 기준 상태는 증기 같은 경우에는 0.01도씨의 포화액의 엔트로피를 0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냉매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40도씨에 해당하는 그런 포화액의 엔트로피 값을 0으로 설정하고 연력학적인 테이블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와 엔트로피의 이러한 그 곡선을 보시면 여기 이제 어느 그 포화 액체의 영역과 이 부분은 이제 포화 기체 영역이라 해서 이제 가열이 되면 이렇게 엔트로피가 증가하다가 이 라인을 따라서 동일한 압력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될 건데요. 증가하게 될 건데 이런 것을 우리가 포화 영역에서 이런 포화 영역의 어느 특정 부위에서 우리가 건도를 아는 그런 상황에서 포화 영역에서 우리가 안다는 것은 우리가 압력을 알고 있죠. 압력과 그다음 그 온도를 알고 있죠. 압력과 온도 그리고 건도를 알게 되면 우리가 다른 내부 에너지나 엔탈피를 구하던 방식으로 똑같이 이제 비엔트로피에 대한 관계식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도라는 것은 1kg당 수증기가 얼마냐라는 거죠. 그래서 수증기의 엔트로피 곱하기 수증기의 비율, 그 다음에 액체에 해당하는 포화 액체에 해당하는 엔트로피에다가 1-x가 그 액체의 비율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쭉 계산을 해주시면 우리 엔트로피나 내부 에너지를 구하듯이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1 곱하기 SF, 그 다음에 X 곱하기 SF 더하기 S 곱하기 SG 이렇게 해서 우리가 X로 묶어주면 SF 더하기 X로 묶어주면 X 가로 열고 SG 마이너스 SF가 되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액체로부터 기체까지 가는 액체에서 포화 기체까지 가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엔트로피의 차이, 그래서 SFG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요거는 뭐 우리가 내부 에너지나 엔탈피를 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엔트로피를 여러분들이 교과서나 이런 데서는 연력학적인 테이블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반면에 압축 액체의 엔트로피는 동일한 온도의 포화 액체의 엔트로피 값과 같다. 그래서 여기 압축 액체인 경우에는 여기 조금 이쪽 살짝 왼쪽으로 가 있는 거죠. 그러면 동일한 온도의 포화 액체의 엔트로피랑 거의 같은 값을 갖는다. 이 차이가
이 차이가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확대해서 과장되게 그림을 그려놨지만 실제로는 이게 굉장히 작은 그런 범위라서 압축액체 엔트로피인 경우에는 동일한 온도의 그 포화 액체의 엔트로피 값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겠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순수 물질에 대한 엔트로피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엔트로피를 이제 알았으면 이런 엔트로피를 갖고 우리가 가역 과정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는 거를 이제 좀 얘기를 해봐야겠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카노 사이클에 적용하는 그러한 카노 사이클을 작동하는 열기관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게 TS 선도를 보면 아주 이게 굉장히 재밌는 그러한 모양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자, 카노 사이클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역 등원 열 전달이 두 개가 있고 가역 단열 과정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팽창이고 하나는 압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역 등원의 그 열 전달, 고온의 열 전달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가역 등원 열 전달이니까 보시면 그 기간 동안에 가역 등원의 열 전달이니까 T분의 델타 Q를 우리가 열 전달 적분을 해보면 델타 Q를 T로 나눠서 이렇게 적분해보면 1에서 2까지 우리가 가역 등원의 열 전달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얘가 1부터 2까지 T분의 델타 Q를 우리가 이렇게 적분한 것이 S2-S1이잖아요. 1에서부터 2로 가는 동안에 이게 정의죠. 이게 정의가 되는 거죠. 이게 정의가 되는데 여기 보면 등원 과정.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T가 이렇게 바깥으로 TH로 이렇게 나와요. 등원 과정으로 고온에서 우리가 열온을 받죠. 그래서 1에서부터 2까지 델타 Q. 델타 Q는 어떻게 되냐면은 1에서부터 2까지니까 요거는 이제 적분한 값이 이제 경로함수니까 1에서 2까지의 이렇게 값,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TH분의 그 1에서부터 2까지의 열 전달량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요게 보면 고온에서는 어떻게 돼요? 얘가 1에서 2까지의 열 전달량이 항상 0보다 큰 값이죠. 왜냐면 시스템에 열이 전달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고, 양변에 TH를 곱해주면 Q 1에서 2까지의 Q 값은 보시는 것처럼 TH 여기도 이렇게 곱해주면 S2-S1 이렇게 돼요. 그렇죠? S2-S1. 자, 이렇게 돼서 보시는 것처럼 열이 전달되는 양은 요게 보시는 것처럼 열이 고온 열 전달이라는 요 TH 요 높이에다가 그 다음에 S2-S1 바로 요 값이 되겠죠. 요 값. 그래서 이 전체 면적이 되는 거예요. 전체 면적. 즉 전달된 면적은 TS 선도에서 요 1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가역 등온의 열 전달이 일어난다 그러면 보시는 요 직사각형의 면적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카노 엔진은 뭐라 했어요? 가역 등원 열 전달이 된 다음에 가역 단열 팽창이었잖아요. 가역 단열 팽창을 하면 어떻게 되냐? 단열이니까 델타 Q가 0이에요. 델타 Q가 0이니까 DS는 T분의 델타 Q인데 이게 0이란 말이에요. 가역이고 정의에서 이렇게 되죠. 얘가 0이니까 DS는 0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엔트로피가 일정해요. 그래서 가역 단열이라는 이런 말은 엔트로피가 일정하다라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가역 단열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건 등 엔트로피구나. 엔트로피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에서 3으로 가는 동안에 이렇게 팽창을 하는 동안에는 단지 팽창을 하니까 온도는 낮아지겠죠. 온도가 낮아지는 것 뿐이고 엔트로피는 일정하게 이렇게 수직으로 엔트로피 축에 대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죠. 온도가 낮아지니까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가역 단열 팽창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반면에 저온 여론에서의 가역 등원 열 전달은 똑같죠. 이 경우에는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3에서 4로 가는 동안에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3에서 4로 가는 동안에 T분의 델타 Q 가역 과정일 때는 이 값이 S4-S3 이게 정의였죠. 엔트로피의 변화량의 정의였는데 가역 등원이란 말이에요. 등원. 그러니까 여기 T가 TL로 이렇게 나와요. 일정한 값이죠. 그래서 TL분의 1, 3에서 4로 가는 동안에 델타 Q. 델타 Q를 우리가 정확하게 적분을 못하니까 3에서 4로 가는 동안에 열 전달 이렇게 표현되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은 얘랑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3에서 4로 가는 동안에 열 전달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양변에다 TL을 곱해주면 TL 곱하기 나중값, 나중에 엔트로피 값 빼기 처음에 엔트로피 값 이렇게 되죠. 그래서 3에서 4로 가는 동안에 열 에너지라는 것은 요 보시는 것처럼 일정한 온도에서 우리가 그 열이 전달되는데 요 높이에다가 4에서 3을 뺀 거예요. 요 값. 그래서 요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얘가 S4가 엔트로피가 작아졌어요. 작아지는 값이야. 얘가 음이기 때문에. 얘가 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서 얘는 이쪽 방향으로 갔는데 얘는 아까 0보다 컸기 때문에 이렇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갔는데 얘는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면적이 바로 뭐냐? 저온으로 전달되는 열 전달량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럼 반대로 우리가 그 가역 단열 압축인 경우는 어떡하냐? 이 경우에도 아까랑 똑같아요. 여기랑 가역 단열 팽창이랑 똑같은데 이 경우에는 가역 단열이니까 역시 델타 Q는 0이고요. 그러면은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엔트로피는 0이 되는 거죠. 즉 등 엔트로피 과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압축이 되니까 저온에서 고온으로 온도가 높아지죠. 고온으로 온도가 높아져서 원래 상태로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역 과정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라는 것은 이렇게 TS 선도에서 이런 재미있는 이런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런 카노 사이클을 우리가 만약 이렇게 돌린다면 어떻게 되냐? 사이클의 열 효율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에타, 열 효율이라는 것은 전달된 열 에너지분의 최종 일 에너지잖아요. 그럼 전달된 열 에너지는 뭐였냐면 처음에는 요거였어요. 요거. 그쵸? 전달된 열 에너지는 요거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으로 버린 거는 요만큼이었어요. 요만큼의 열 에너지를 아까 여기서 버린다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네트로는 뭐냐? 네트로 우리가 만들어낸 그 일 에너지는 요 양이 돼요. 요 양. 노란색으로 된 거. 그래서 QH는 요거 1, 2, B, A, 1로 이어지는 이러한 그 면적이 전체 처음 받았던 열 에너지고 그 다음에 우리 네트의 일 에너지는 뭐냐? 요 부분 요 가운데 있었던 요 네모에 해당하는 1, 2, 3, 4, 1에 해당하는 이런 면적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엔트로피의 변화를 이용해 가지고 가역 과정에서 우리 시스템을 아주 재미있게 TS 선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툴을 제공해 준다. 도구로서 우리가 이용해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카노 사이클에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생각해 보면 조금 더 다른 예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TS 선도에서 가역 열 전달 과정을 잠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또 세부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가역적인 과정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개 경계 내에서 비가역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과정이죠. 예를 들면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서 열이 전달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포화 액체가 포화 증기로 되면서 정압 상태, 압력도 변화하지 않으면서 일정한 온도에서 열이 가열되는 그런 상태가 대표적인 그런 내부적인 가역 과정에 해당하는 거가 되겠죠. 우리가 온도가
거의 변화하지 않는 상황에서 열이 전달되는 거죠. 그럼 단위 질량당의 그 엔트로피 변화량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이렇게 계산해 S2에서 S1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포화 액체에서 포화 증기로 이렇게 가열이 된다고 생각해 보면 나중 거 S2에서 S1을 빼주면 요거는 이제 SFG 그러니까 요게 G고 그 다음에 요게 F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SFG가 되는데 요거 이제 강성적인 걸로 하면 N분의 1 질량으로 나눠주고 T분의 델타 Q 이렇게 요건 정의죠. 얘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T분의 델타 Q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소문자로 하고 앞에 여기 질량 M으로 나눈 거죠. 그럼 여기에 뭐냐면은 얘가 뭐예요? 그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잖아요. 지금 내부적으로 가역적인 그런 상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열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온도는 이렇게 T로 나오고 1에서부터 2까지 델타 Q 이렇게 되는데요. 델타 Q는 어떻게 되냐면은 적분하면 N분의 T에 N분의 T는 여기 그대로 있고요. 요거는 이제 1에서부터 2까지의 열 에너지인데 요거는 이렇게 쓰면 뭐냐면은 단위 질량당 전달된 열 에너지라서 스몰 q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요 스몰 q는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냐 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에다가 그 열 에너지의 변화량, 일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죠. 이거는 연력학에서 나온 거죠. 연력학에서 우리가 Q 빼기 W는 우리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연력학 제2법칙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U2-U1 그 다음에 1에서부터 2까지 1에너지인데 1에너지는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압력이 일정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상이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상태가 변화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압력 P 그 다음에 P, dV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dV 이렇게 써주니까 P U2-U1 그 압력의 비체적인 변화는 나중 거 빼기 처음 거죠. 이렇게 표현되고 그럼 얘랑 이렇게 묶으면 H2 얘랑 묶으면 H1인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H1으로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H2-H1이 되고 그러면 H2-H1 즉 요 2라는 것은 우리가 포화 기체 1이라는 것은 포화 액체니까 결국은 HFG 즉 우리가 기화 엔탈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부적으로 가역 상태인 대표적인 그러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것 동안에 우리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이렇게 S2-S1은 T분의 HFG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MPa의 포화 증기가 그 포화 액체가 포화 증기로 되는 동안에 엔트로피 변화량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 한번 쭉 계산해 보시면 나옵니다. 이건 교과서의 테이블에서 나온 거고요.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요 값이 테이블에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와 있죠. 만약에 이렇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이렇게 이제 기체가 돼서 완벽하게 돼서 이제 이렇게 다시 가열이 된다면 2에서 3으로 가는 동안이라면 2에서 3으로 가는 동안에 그 열 에너지는 N분의 1 그러니까 강성적인 요 값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요. 질량으로 소문자니까 질량 M으로 나누면 2에서 3으로 가는 동안에 델타 Q를 적분하는 거죠. 그러면 이 델타 Q는 어떻게 되냐? 이거 이제 가역 과정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델타 Q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T 곱하기 DS로 이렇게 식을 여기 가역 과정에 프로세스를 거쳐서 적분하는 거는 이렇게 델타 Q를 TDS로 바꿔서 이걸 여러분들이 적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면적을 우리가 찾아내면 바로 그것이 무엇이 되냐면 2에서 3으로 가는 동안에 열 전달량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TS 선도에서의 그 아래 면적은 그 열 전달량을 계산하는 것과 같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가역 과정에서의 엔트로피 변화의 개념으로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역 과정에서의 엔트로피 변화에 대해서 카노 사이클에 대해서 생각했고, 그 다음에 내부적인 가역 과정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이게 연력학적인 상태량이었으니까요. 이러한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엔트로피라는 이런 연력학적인 상태량을 갖고 우리가 어떤 관계식을 이제 좀 몇 가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요. 연력학 1법칙이랑 2법칙을 융합을 하려고 그래요. 연력학 1법칙이랑 2법칙에서 우리가 운동에너지랑 위치에너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연력학 1법칙은 열 에너지를 받아서 일을 하고 나머지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로 남는다라는 거였잖아요. 이런 관계식이랑 그 다음에 이제 가역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열역학적 제2법칙을 생각을 하면 델타 Q는 T ds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ds는 우리가 T분의 델타 Q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나온 거죠. 요 두 식을 생각해 보면 델타 Q 이렇게 같아요. 다시 말해서 T ds는 온도 곱하기 엔트로피 변화량은 du 더하기 p dv랑 같다는 거죠. 언제? 단순 압축성 물질일 때 델타 w가 p dv니까요. 단순 압축성 물질의 그 일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식은 어떤 가역 과정에 대해서도 성립한다라는 것이고요. 이 관계식 자체가 오직 상태량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온도, 상태량이죠. 엔탈피, 내부 에너지, 부피, 압력 다 상태량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초기적 상태랑 최종 상태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과정에 대해서도 그것이 비록 비가역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이 상태량의 변화를 계산할 수 있는데 언제 그 적분은 가역 과정을 따라서 계산해낸 그런 값이 비가역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를 알면 걔가 어떤 과정으로 쫓아갔든 이렇게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건 이제 단순 압축성 물질에 대한 그런 거였는데요. 이게 이제 단순 압축성 물질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엔탈피의 관계식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봅니다. 엔탈피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엔탈피는 내부 에너지 더하기 압력 곱하기 부피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엔탈피의 변화량은 내부 에너지 더하기 PV의 변화량과 같은 거죠. 그럼 요거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그 다음에 PV의 변화량. 그러면은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부피를 변화량을 고려하고 더하기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압력의 변화량을 고려한 이러한 식으로 나눌 수가 있죠. 즉 d PV가 그러니까 PV의 고부에 대한 변화량이 요 두 개로 이렇게 나눠 쪼개서 쓸 수 있는 거죠. 한 번은 압력을 일정하게 상수로 생각하고 두 번째는 부피를 일정하게 상수로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U 플러스 P dV를 뭐라고 했어요? U 플러스 P dV를 뭐라고 했냐면 온도 곱하기 TDS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DH 여기 표현한 것은 T 곱하기 DS에 더하기 V, dP 이런 식의 관계식이 나온 거죠. 여기서. 그래서 따라서 TDS는 엔탈피의 변화량 빼기 압력 곱하기 부피 곱하기 압력의 변화량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써줄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온도 곱하기 엔탈피의 변화량의 요 값은 내부 에너지로 표현할 때는 더하기 PdV가 되고요. 엔탈피의 변화량으로 표현할 때는 빼기 VdP가 되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 관계식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이 두 관계식을 뭐라고 그러냐? 깁스라는 사람이
정리했다 해서 깁스의 방정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력학적인 상태량들에 대한 두 개의 관계식 여러분들 꼭 잘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좀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깁스의 방정식은 보시는 것처럼 종량적인 관계식이니까요. 요걸 질량으로 나누면 요거 엔탈피가 스몰 s가 되고요. 요걸 질량으로 나누면 스몰 u가 되고요. 질량으로 나누면 여기 비체적이 되겠죠. 비슷하게 스몰 s가 되고요. 질량으로 나누면 스몰 h 엔탈피 단위 질량당 엔탈피가 되고요. 여기서 하면은 비체적이 되겠죠. 그래서 질량으로 모두 나누면 그러니까 강성적인 그런 온도와 압력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이렇게 다시 강성적인 이런 값들로 변한다. 거죠. 이런 연력학적인 그 관계식을 할 때 우리가 고려하지 않은 게 있었는데 뭐냐면은 그 방금 전에 단순 압축성 물질이라고 해가지고 델타 W는 PdV로만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일이라는 것이 압력에 의한 이런 일뿐만 아니라 표면 장력에 의한 일, 그 다음에 인장력에 의한 일, 그 다음에 전기력에 의한 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깁스의 방정식을 일반화한다면 이렇게 델타 W 대신에 델타 W가 요거였잖아요. 얘가 델타 W였는데 이 델타 W 대신에 여러 가지 방금 전에 말 압력에 의한 거, 그 다음에 인장력에 의한 거, 표면 장력에 의한 거, 전기력에 의한 것들을 이렇게 쭉 다시 써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모든 형태의 일을 포함하는 경우에 이렇게 쓰는 건데 일반적으로 기계공학에서는 그 압력에 의한 일만 고려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의 방정식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연력학적인 상태량, 특히 이제 연력학 1법칙과 2법칙을 종합한 깁스의 방정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눈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엔트로피에 대해서 만약에 고체나 액체가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이 경우에는 이제 고체와 액체의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에 해당하는 내용이랑 아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체와 액체는 비압축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dV가 즉 부피 비체적의 변화가 거의 0이에요. 그 다음에 비체적이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값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에 비해서 이 비체적이 작은 값이기 때문에 기체는 이 비체적이 굉장히 큰데 얘는 굉장히 작은 값이기 때문에 VdP 요걸 곱한 것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보다 굉장히 적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엔탈피의 변화량은 내부 에너지 더하기 dPV인데요. 우리가 엔탈피가 내부 에너지 더하기 PV로 이렇게 정의가 된 거니까 엔탈피의 변화량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더하기 압력 곱하기 비체적의 변화량인데 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압력을 일정하게 해주고 생각하고 부피 변화량을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부피를 일정하게 계산해주고 압력의 변화량을 계산해준 요건데 우리 비압축성이니까 고체나 액체는 얘가 기본적으로 얘는 0이 된다 이 말이죠. 0이 되는데 이 경우에 요 남은 요 값도 VdP도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보다 매우 적어서 얘도 거의 무시해도 된다. 그래서 얘를 DU로만 생각해도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체와 액체에서의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에 대한 생각을 할 때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엔탈피의 변화량이랑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고체와 액체일 땐 그래서 비열이 정압 비열과 정적 비열이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엔트로피까지 이제 생각을 해보면 깁스의 방정식에서 TDS는 DU 더하기 PdV였는데요. 이 PdV가 굉장히 작다. 왜냐? 얘가 0이라 이 말이죠.
0으로 간다라는 거죠. 비압축성이기 때문에. 따라서 TDS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랑 같다. 요것만 남다라는 거죠. 따라서 TDS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엔트로피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양변을 T로 나누면 T분의 DU가 되고요. DU는 C 곱하기 DT, 비열 곱하기 온도의 변화량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열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요거 양변을 이제 적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1부터 2까지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여기서 1부터 2까지 T분의 C DT가 되고요. 얘가 C가 일정하다, 비열이 일정하다 이 말이죠. 그럼 C가 바깥으로 나오고 적분 바깥으로 나와서 C 1부터 2까지 T분의 DT 이렇게 되고요. T분의 DT는 우리가 T분의 1을 T에 대해서 적분하면 그러니까 로그가 되죠. 로그. 그래서 얘 위쪽 요 값은 여기 안에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적분하면 S가 되고요. S를 1에서부터 2까지니까 S2-S1 나중 값에서 처음 값만 빼주면 되는 거고 얘는 C는 그대로 놔두시고 그 다음에 로그 T 1에서 2까지 이건 뭐냐면 로그 T2 빼기 로그 T1 이렇게 된 거죠. 2에서의 온도값 로그 T2 빼기 1에서의 온도값 로그 T1 요거는 이제 로그 하나의 로그로 묶어주면 T1분의 T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체와 액체의 그 깁스의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의 변형돼서 사용하실 수 있겠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가역이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죠. DS는 T분의 델타 Q가 되고 가역이고 단열이다. 단열이면은 델타 Q가 0이 되죠. 그래서 이제 등 엔트로피가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등 엔트로피가 돼야 되니까 이퀄 0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퀄 0이 되려고 그러면은 C는 0이 될 수가 없잖아요. 비열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로그 T1분의 T2가 0이라는 거죠. 이게 0이 되는 값이 있냐? 있죠. 뭐냐면 이 로그 이 안에 값이 1인 경우죠. 여기 1인 경우는 그 로그의 이 그래프에서 이런 식으로 돼서 얘가 1일 때 우리가 그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에는 T1 equal T2가 된다. 즉 고체나 액체에서는 등 엔트로피 과정이라는 것은 온도가 일정한 등원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체, 액체인 경우에 깁스의 방정식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지 여러분들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근데 주로 뭐 이제 기체에 대해서 주로 이상기체 특히에 대해서 많이 하게 되지만 고체와 액체인 경우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함께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걸 잠시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연력학 1에서 배운 겁니다. 자, 이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연력학의 그 엔트로피를 정의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이제 클라우지우스 부등식부터 이제 성립을 한다라는 걸 얘기를 했고, 클라우지우스 부등식으로부터 엔트로피라는 상태량을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순수물질의 엔트로피와 가역 과정에서 엔트로피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변화량을 생각을 했고요. 그 엔트로피를 포함하는 그 연력학 1법칙과 2법칙을 융합해서 연력학적 상태량의 관계식, 다시 말해서 깁스의 관계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액체와 고체 상태에서의 엔트로피의 변화를 함께 공부했는데 양은 많지만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 내용들 좀 꼭 잘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연력학 2를 공부하실 때 불편하지 않으시다는 점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립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